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을 갖출지와 미사일 무장체계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과 단거리 전용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만을 장착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장체계 국산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 미사일 체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여 유럽산 미사일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무기체계의 발전에 이어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쳐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KF-21 전투기의 연계비행을 보더라도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본다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비밀무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처럼 KF-21 무기 플랫폼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면서 시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과 정비성이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FA-50 경공격기라는 설레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더해 KF-21 전투기가 유럽이 아닌 호주까지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이제껏 언급된 국가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국방비 증가율을 한 단계 더 높였으며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산 F-35 전투기가 연달아 성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F-35 전투기 도입을 진행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눈돌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엄청난 가성비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KF-21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KF-21 도입을 제한한다면 KF-21 전투기로 우회하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양산기체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심적인 공군 전력인 KF-21 보람에는 단시간에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차 강국 독일까지 KF-21 전투기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완장지르로 프로젝트 진행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으며 그들의 관계에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 판매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콧대가 높아진 프랑스가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을 떼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FCAS 프로젝트가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FCAS 프로젝트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다른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독일이 검토한 것은 미국산 F-35 전투기인데요. 미국산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중국산 합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수조치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독일의 입장에서는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실전기체 조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빠른 납품과 높은 신뢰성, 수준 높은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세계에서는 이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걸핏하면 고장나는 F-35 전투기 구매 대신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에는 한국산 전투기의 합리적인 가격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실전기체 조립이 공개되자 더욱 한국은 위풍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수입산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화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라면 더욱 강력한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외관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성능과 잠재성마저 놀라운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잠재성이 미국 방산기업들은 두려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은 굉장한 우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최근 미국 정부는 유럽의 KF-21 전투기 수출을 저지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과 이윤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미국은 유럽에게 KF-21 전투기 수출 금지를 강하게 주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까 우려한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실전 스텔스 전투기는 KF-21 전투기가 유일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국내 개발 및 생산으로 자주 국방이 가능하며 미국 제조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인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유지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이 장점이며 기존 F-35 전투기와는 다르게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며 크기도 더욱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략 미사일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으며 장전 반경도 매우 넓고 최대 이륙 중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대에 들어서 수출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낸 곳이 대한민국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가격과 유지비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KF-21 전투기의 미래 수출 가능성은 창창합니다. 최근 F-35 전투기 도입 가격이 많이 떨어져 KF-21 전투기의 예상 가격과 200억 내외로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유지비용은 F-35 전투기가 KF-21 전투기의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F-35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안했을 때 KF-21 전투기와 F-35 전투기 간의 비용 격차는 더욱 뚜렷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KF-21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연동한 복합 운영체계 멈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6세대 전투기로서 KF-21 전투기 무기체계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좌용 전투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한국은 생산력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만 하더라도 제-20 전투기를 1인승에서 2인승으로 개량하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1인승과 2인승 전투기를 한꺼번에 내놓아 버리자 매우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단자기와 복좌기가 내는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에 큰 차이가 나며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를 모두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능은 전투기가 출시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투기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산 엔진이 얼마나 빠르게 개발되느냐인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한민국 엔진 개발 상황을 담은 9월 19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국의 국방전력 강화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의 역사적인 성공가도를 달리며 한국 방산 수출할로가 다시금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할로가 열린 것은 반가우나 많은 국민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이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 F-414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방산무기 부품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채로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을 합쳐 엔진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종주국인 미국에 버금가는 6세대 전투기 엔진 제조 기술을 개발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세계 최고 수준 엔진 기술력을 지닌 미국 기업 출신 교수가 한국의 엔진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적어도 10년 안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엔진 개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화와 두산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수가 말한 10년이라는 기한을 보란듯이 뒤집어 엎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항공기 엔진 사업에 발을 디딘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9년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조금씩 기술을 축적한 한화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선진 엔진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엔진은 산업 밸류체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한국가가 자체적인 항공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이를 뒷받침하는 고숙련 인재 공급과 막대한 자본 투입 등 3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항공엔진 산업이 대표적인 선진국 산업인 이유입니다. 독자 항공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단 6개국에 그칩니다. 설계부터 대량 양산까지 자기 브랜드로 항공엔진 생산을 총괄하는 업체는 프렛 앤 휘트니,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빅3뿐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해외 이전 및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엔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국산화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레이더를 공급하는 한화시스템과 엔진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한국은 관여하는 방산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유도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개별 기업들을 묶어두지 않고 각각 개발 후 협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개량 업그레이드를 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엔진이 그 핵심인데요. 언젠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 시켜버릴 생각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굳이 회계적으로 분리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의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 기술에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인해버리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이 배치를 마칠 시기로 위 언급처럼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엔진 개발에 10년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교수는 코네티컷대의 비토 모레노로 세계 3대 엔진 제조사 중 하나인 프렛 앤 휘트니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롤스로이스와 함께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한 밸류 체인을 갖춘 셋밖에 없는 기업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한화의 미국 법인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예측을 하든 그보다 2배에서 3배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본다면서 후발주자가 큰 업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모든 인프라를 새로 조직하면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비관적으로 보는데도 10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어차피 한화 역시 엔진 국산화 사업의 최대 기한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프렛 앤 휘트니 출신 기술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향후 엔진 생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비토 모레노 역시 엔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만큼 한화에게 이 기자간담회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문가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AI와 3D 프린팅 등 신기술 수준입니다. 항공 엔진과 같이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성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결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한 것도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진보된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고집이 굳어진 기술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두된 신기술들이 개발 기간을 어느 정도나 단축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별로 줄여주지 못하거나 되려 늘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프렛 앤 휘트니의 두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수를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개발 기간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당장 한화는 일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현재 엔진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재뿐만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안에 들어가는 터빈을 만들 때 축에 직접 연결되며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디스크 부분은 단조를 해서 설계됩니다. 회전력을 견디면서도 블레이드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때려서 성형하는 단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디스크에 끼워지는 블레이드의 경우 주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이드는 그 사이사이에 초고온 초고속의 공기 흐름이 통과해야 하고, 거기에 연료가 섞여서 연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엔진 추력으로 바꾸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날개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복잡한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소재를 때려서 만드는 단조로는 만들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고온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점, 복잡한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으로 인해 내부에는 세라믹으로 만든 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금속 소재를 부어서 굳혀 만드는 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엔진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화 기업은 현재 일부 매우 복잡한 부품을 통째로 3D 프린팅하는 모듈 프린트 공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등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기술로 특정 구간의 부품 배격의 일체를 한 번에 조립이 된 상태로 프린트를 해버리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완성되면 해당 모듈을 별도 가공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탑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 프린트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이 기술의 성숙도를 점차 올려서 그러한 단점을 점차 해결해 간다는 계획인데요. 추후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잘 만들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냥 밤낮 없이 프린트를 돌려두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추후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엔진을 양산하면서 현존 엔진과 동일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엔진의 성능을 일부 미리 끌어와서 차별화를 노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엔진의 외부 열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엔진 주변으로 제3의 공기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열을 내뿜으면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항공기에 전달해서 비행하고 있지만, 엔진 외장부에서 바깥 공기의 흐름으로 이를 덮어서 연령상이 이를 포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텔스기의 천적인 열 방출을 극한까지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한화가 비교적 자신없어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시험평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단계에 대해 설계 능력과 제작 능력, 그리고 그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하나하나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인프라를 일개 기업이 만들기 위해선 수조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실한 것이 다른 협력기업이나 국가적 지원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한화는 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제작된 KF-21 시제기 6대에는 의외로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부동계,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5%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호, 6호기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엔진이라 부를 수 있는 라이선스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한화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원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한화는 이미 상당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왔던 경험이 충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째로 날아가 폭발함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에 이어 전투기에 사용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재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KF-21의 F414 같은 고성능 고출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중간한 성능의 엔진들과는 비교하면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최대 화시 2750도,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방 핫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 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부터 이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관계자는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하므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비교적 물은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디게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툭 치면 깨져버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한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한화가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해보고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습득해온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한화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입니다.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구조에 딱 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화는 이걸 엔진의 최고 온도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한화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718입니다.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718 제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이를 국산화하는 데 이어서 엔진 최신부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한화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는 2027년
즉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록권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죠.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KF-21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 이전부터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블록 배치 완료 시점 즈음에서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록 2 버전이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록1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화의 실무자가 직접 등장해 보여준 자신감은 어쩌면 꿈만 같았던 우리의 소망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KF-21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국산 엔진 기술들은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한 것이기도 하고 소재 개발에 대해서 이만한 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엔진 기술력이 없어서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려야 했던 한국입니다. 최근 한두바이 기업에서 개발한 엔진 설계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엔진은 구리를 재료로 인공지능 AI가 설계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험용 다운스케일 엔진이라 비율 그대로 사이즈를 키우면 항공기용으로 동작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 엔진은 노란 불빛을 맹렬히 뽑으면서 작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엔진의 단면도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 형상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회전축이나 분사구가 있는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건 양배추나 개미집의 단면도에 차라리 더 가까운 모습이었죠. 미로처럼 꼬여있는 단면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연료가 공급되고 연소되는지 겉보기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 엔진을 만든 두바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여러가지 엔진의 유체역학적 데이터를 아예 입력했을 뿐 그걸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설계된 엔진이 정말로 동작을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술자들이 AI는 물론이고 3D 프린팅 기술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기점으로 엔진 개발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의 접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선구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내민 두 국내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이 기술들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가 발맞춰서 엔진 개발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폭이라면 한국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장성까지 갖춘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자라서 스텔스 바이패스 기술이 적용된 국산 엔진이 모듈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되어 KF-21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항공엔진은 돈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항공엔진 시장 규모는 지난해 943억 달러에서 2032년 1872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8%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 엔진 산업개발 및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부침이 다른 산업보다 적습니다. 엔진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제품 판매 이후에도 MRO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향후 엔진 사업은 더욱 큰 이점을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